여러분,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평가한 그의 순자산은 20억 원에 달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정도 자산을 가진 사람은 상위 몇 퍼센트 안에 드는 성공한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그의 통장에는 한 달을 살아갈 현금이 50만 원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가능할까요? 이것은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대한민국, 특히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를 평생의 목표로 삼아온 수많은 은퇴 세대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평생에 걸쳐 내 집 마련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청춘을 바쳐 일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저축해 마침내 서울의 번듯한 아파트 한 채를 손에 넣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이제 안락한 노후가 보장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 아파트는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수십 년간의 땀과 노력이 응축된 성공의 상징이자 가장 든든한 노후 자금으로 여겨졌습니다. 집값이 오르는 것을 보며 자산이 불어나는 기쁨을 누렸고, 이 집 한 채만 있으면 자녀들 결혼도 우리의 남은 인생도 문제없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바람이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을 때 그 견고해 보였던 성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은퇴 후 고정 수입은 끊겼지만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년 수백만 원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자산 규모에 맞춰 책정된 건강보험료는 은퇴 전보다 오히려 더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수십 년 된 아파트는 여기저기 수리를 요구하며 끊임없이 돈을 달라고 아우성칩니다. 결국 20억이라는 자산은 장부 위에 존재하는 숫자일 뿐 당장 이번 달 관리비와 병원비를 걱정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산 빈곤층 혹은 자산 유동성 함정이라 불리는 현상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놓쳤던 것일까요? 왜 평생의 결실이라 믿었던 이 아파트가 이제는 우리의 노후를 위협하는 거대한 족쇄처럼 느껴지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먼저 이 현상이 얼마나 보편적인지 그 차가운 숫자로 된 실체를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불안감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가계 자산 구조의 기형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명백한 통계적 사실에 기반합니다. 2023년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자산 중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9.9%에 달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가진 자산 10억 원 중 8억 원이 아파트나 토지 같은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수치는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그 심각성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미국의 경우 가계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약 35% 수준에 머뭅니다.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자산의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부동산 강국으로 알려진 일본조차도 이 비중은 40%를 넘지 않으며 독일은 45% 수준입니다. 즉 대한민국의 가계는 다른 주요 선진국에 비해 2배 이상 부동산에 자산이 편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부동산 시장이 화랑일 때는 자산 증식의 강력한 엔진 역할을 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경험했듯이 집값 상승은 월급만으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부를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는 시장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냅니다. 자산의 80%가 즉시 현금화할 수 없는 부동산에 묶여있다는 것은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혹은 경기 침체와 같은 외부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장 수술비 1천만 원이 필요한데 15억짜리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 은행에 가서 아파트 벽돌 한 장을 떼어주고 돈을 빌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결국 급하게 대출을 받거나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급매로 자산을 헐값에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은퇴 세대에게 이 문제가 집중된다는 점입니다. 젊은 세대는 미래의 소득을 통해 유동성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만 소득이 단절된 은퇴 세대에게 부동산 편중은 현금 흐름의 고갈, 즉 생존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이처럼 숫자는 냉정하게 우리 사회의 취약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숫자가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확률과 규모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직관적인 비유가 필요합니다. 과연 80%라는 숫자는 우리 노후에 어떤 무게로 다가오는 것일까요? 자산의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것을 좀 더 쉽게 시각화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전 재산이 10개의 황금알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다른 나라 사람들은 3물결표 4개의 황금알은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필요할 때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나머지 6물결표 7개의 황금알은 여러 바구니에 나누어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8개의 황금알을 거대하고 아름다운 황금 세장을 만드는 데 모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2개의 황금알로 세장의 유지비를 내고 먹을 것을 사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장은 너무나도 견고하고 아름다워서 모두가 부러워합니다. 세장의 가격이 계속 오를 때는 남은 2개의 황금알이 조금씩 줄어들어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세장의 가치가 더 오를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퇴와 함께 황금알을 더 이상 얻을 수 없게 되자 상황은 달라집니다. 세장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 즉 재산세, 건강보험료,
수리비는 매년 꼬박꼬박 빠져나가는데 주머니 속 황금알은 더 이상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이 아름다운 세 장을 팔고 싶지만 시장이 얼어붙어 제값을 받기 어렵습니다. 혹여 구매자가 나타나더라도 이 세 장을 팔고 나면 어디서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평생을 살아온 동네, 익숙한 이웃들을 떠나 낯선 곳으로 가야 한다는 두려움도 큽니다. 결국 우리는 20억 원짜리 황금 세 장 안에 갇힌 채 남은 단 2개의 황금알을 쪼갰으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동성의 함정입니다. 자산의 가치는 높지만 그것을 실제 생활에 필요한 현금으로 전환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비용을 계산해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서울의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한 은퇴자의 경우 공시지가에 따라 다르지만 매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수백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건강보험료는 자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소득이 없어도 상당한 금액이 청구됩니다. 20년 이상 된 아파트라면 장기수선 충당금은 물론 노후된 배관이나 창호 교체 등 예상치 못한 수리비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 모든 비용을 합하면 아무런 소득 활동 없이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연간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이 지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월 80만 원 이상이 고정적으로 사라지는 셈입니다. 20억 자산가의 월 생활비가 50만 원이라는 서두의 이야기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이처럼 명백한 재무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토록 부동산이라는 자산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단순한 경제 논리를 넘어선 우리의 깊은 심리적 편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특히 내 집에 대해 비합리적인 믿음을 갖게 되는 이유는 우리 뇌의 작동 방식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여러 인지 편향을 제시합니다. 그중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이 바로 소유 효과입니다. 소유 효과란 사람들이 자신이 소유한 물건에 대해 객관적인 시장 가치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심리적 경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의 유명한 실험에서 한 그룹에게는 머그컵을 공짜로 나눠주고 얼마에 팔 것인지 물었고 다른 그룹에게는 머그컵을 주지 않고 얼마에 살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 결과 컵을 소유한 그룹이 제시한 판매 가격은 구매하려는 그룹이 제시한 가격보다 평균적으로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 머그컵이 바로 우리의 아파트입니다. 우리는 이 아파트를 단순한 시멘트와 철근의 집합체로 보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우리 가족의 역사, 아이들의 성장 과정, 수많은 추억이 깃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평가하는 15억 원이라는 가격에 더해 우리만이 아는 감성적 가치를 더씌우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이 가격에는 절대 못 팔아 라는 비합리적인 저항감이 생겨나고 적절한 매도 시점을 놓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또 다른 강력한 편향은 가용성 휴리스틱입니다. 이는 우리가 판단을 내릴 때 머릿속에 쉽게 떠오르는 정보에 더 큰 가중치를 두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주변에서는 아파트 사서 몇 억 벌었다는 성공 신화가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언론은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는 아파트 단지 소식을 대서특필했고 주변 지인들의 성공담은 우리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각인되었습니다. 반면 주식이나 펀드로 꾸준히 자산을 불려온 사람들의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눈에 띄지 않고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부동산 하락기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불편하기에 의식적으로 외면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뇌는 부동산 투자가 가장 확실하고 수익성 높은 방법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마치 비행기 사고 사망률이 자동차 사고 사망률보다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언론 보도로 인해 비행기 타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러한 심리적 함정들은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자산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방해하고 위험 신호를 무시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를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는 또 다른 심리적 기제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부동산 편중이라는 위험한 도박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데에는 소유 효과와 가용성 휴리스틱 외에도 두 가지 강력한 심리적 족쇄가 더 작용합니다. 바로 손실 회피와 확증 편향입니다. 손실 회피는 사람들이 같은 크기의 이익에서 얻는 기쁨보다 손실에서 느끼는 고통을 약 2, 5배 더 크게 느낀다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얻었을 때의 기쁨보다 100만 원을 잃었을 때의 고통이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 심리가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우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내가 15억 원에 산 아파트 가격이 20억 원까지 올랐다가 18억 원으로 떨어졌다고 가정해봅시다. 객관적으로는 여전히 3억 원의 이익을 본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이것을 3억 원의 이익으로 인식하기보다 최고점 대비 2억 원의 손실로 받아들이며 극심한 고통을 느낍니다. 이 고통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언젠가는 다시 20억 원을 회복할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매도를 거부합니다. 현금 흐름이 말라 생활이 어려워져도 손실을 확정하는 고통을 감내하느니 차라리 현재의 불편함을 견디는 쪽을 택하는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꼭 팔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러서야 더 큰 손실을 보고 집을 처분하게 만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에 확증 편향이 더해지면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확증 편향은 자신의 기존 신념이나 가치관에 부합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반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서울 아파트는 결국 우상향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부동산 상승을 예측하는 전문가의 의견이나 뉴스는 적극적으로 찾아보지만 하락을 경고하는 목소리에는 시장을 모르는 소리라며 귀를 닫아버립니다. 유튜브 알고리즘과 온라인 커뮤니티는 이러한 편향을 더욱 강화합니다.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서로의 믿음을 확인하고 강화해주며 마치 그것이 세상의 유일한 진실인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이러한 인지적 왜곡의 복합적인 작용은 우리를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객관적인 데이터와 위험 신호가 눈앞에 있어도 우리의 뇌는 스스로를 속이며 위험한 자산 구조를 유지하도록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개인의 심리적 편향을 교묘하게 이용하며 이익을 얻는 거대한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을까요? 이 구조의 이면에는 누가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그 수익 구조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향해 달려가는 동안 이 거대한 판 위에서 꾸준히 이익을 챙겨가는 주체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부동산 편중 현상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사회경제적 시스템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이 수익 구조의 가장 큰 수혜자 중 하나는 바로 금융기관, 즉 은행입니다. 은행의 핵심 수익 모델은 예대마진, 즉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은 은행 입장에서 가장 안전하고 규모가 큰 수익원입니다. 아파트라는 확실한 담보가 있고 대출 기간이 수십 년에 달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가계부채가 800조 원을 넘어섰다는 뉴스는 뒤집어보면 금융기관이 그만큼의 이자 수익을 거두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부 역시 이 구조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면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막대한 거래세가 거칩니다. 집값이 상승하면 공시지가가 오르고 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수입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건설 경기가 활성화되면 고용이 창출되고 관련 산업이 성장하여 단기적인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경착륙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사용하며 이는 시장에 정부가 집값을 떠받쳐줄 것이라는 신호를 주기도 합니다. 건설사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하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며 막대한 이익을 창출합니다. 이들은 언론 광고, 모델하우스 등을 통해 새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고 지금 사지 않으면 더 오를 것이라는 불안감을 자극하며 수요를 창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업자, 인테리어 업체, 가구회사 등 수많은 관련 산업이 함께 성장하며 하나의 거대한 부동산 생태계를 이룹니다. 이 생태계 안에서 개인은 최종 소비자이자 리스크를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주체입니다. 은행, 정부, 건설사 등은 시스템을 통해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는 반면 개인은 시장의 변동성에 자신의 전 재산을 건 도박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부동산에 집착하도록 만드는 사회적 분위기와 시스템 뒤에는 이처럼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경제적, 심리적 분석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있습니다. 이 모든 위험을 알면서도 왜 우리는 여전히 아파트 한 채에 모든 것을 걸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아파트에 집착하는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투자 자산을 넘어 우리 사회에서 특별한 사회적 가치와 문화적 상징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후 폐허 속에서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룩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내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난을 벗어나 중산층으로 진입했음을 증명하는 가시적인 증표이자 쉼없이 달려온 삶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는 성공의 정점에 있다는 강력한 상징성을 가집니다. 어느 동네, 어느 브랜드의 아파트에 사는지가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을 대변하는 꼬리표처럼 작용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좋은 집을 소유하려는 욕망을 내면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집은 가족을 위한 가장 안전한 울타리라는 정서적 가치를 지닙니다. 잦은 이사와 전세금 인상의 불안에서 벗어나 우리 가족만의 안정적인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가장의 가장 큰 책임 중 하나로 여겨져 왔습니다.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떳떳한 환경에서 자라게 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가꾼 좋은 동네 위 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를 넘어 자녀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정당성을 부여받습니다. 더 나아가 아파트는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가장 확실한 유산으로 인식됩니다. 현금이나 금융자산과 달리 부동산은 눈에 보이고 사라지지 않는 실물 자산이라는 믿음이 강합니다. 이 집 한 채만 남겨주면 자식들이 고생은 안 할 것이라는 생각은 많은 부모 세대가 부동산을 쉽게 처분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화적, 정서적 가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부동산을 향한 우리의 열망은 때로 경제적 합리성을 뛰어넘습니다. 현금 흐름의 부재라는 냉정한 현실보다 서울에 내 집이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과 사회적 인정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결국 부동산 편중 문제는
단순히 재무 포트폴리오의 불균형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성장 과정과 가치관이 응축된 복합적인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견고한 성 안에서 이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부동산 편중이라는 현상을 계량적 실체, 인지적 왜곡, 수익 구조, 그리고 사회적 가치라는 4개의 층으로 나누어 깊이 있게 분석했습니다. 문제는 명확합니다. 자산의 가치가 아닌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 이 노후의 질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견고한 황금 세장에서 벗어나 현금이라는 강으로 나아갈 방법은 무엇일까요? 몇 가지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택연금, 영목이지 이 적극적인 활용입니다. 주택연금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 금융상품입니다. 이는 집을 팔지 않고도 거주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자녀에게 상속할 재산이 줄어들고 예상보다 오래 생존할 경우 연금 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해도 추가 부담은 없지만 반대의 경우 차액이 상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은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주택연금은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운사이징입니다. 현재 거주하는 대형 평수나 고가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더 작은 평수나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액을 즉시연금이나 배당주 혹은 우량채권, ETF 등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금융자산으로 전환하는 전략입니다. 이는 관리비와 세금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매달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해줍니다. 물론 평생 살아온 동네를 떠나야 한다는 정서적 저항감이 클 수 있지만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용기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산의 총액을 보여주는 대차대조표 중심의 사고에서 매월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현금 흐름표 중심의 사고로 전환해야 합니다. 20억짜리 아파트 한 채보다 월 2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5억 원의 금융자산이 우리의 노후를 더 윤택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동산은 훌륭한 자산 중 하나이지만 결코 유일한 해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산 포트폴리오는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황금 세장 안에 갇혀 있습니까? 아니면 현금의 강가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선택은 바로 지금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주시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본 채널이 성장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조금 더 품격 있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